돈을 주워 얻은 부인. 옛날 현종 때의 일입니다. 영의정 허적은 막 저녁을 먹은 다음 사랑에 나와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하인 염서방이 무엇인가를 보자기에 잔뜩 싸들고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염서방은 사람 됨이 청렴하고 강직하여 비록 상대가 주인 대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면 거침없이 지적을 하면서도 성실하기 짝이 없어 허족도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런 염서방이 이상한 보퉁이를 들고 들어오므로 허적은 궁금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 소인이 조금 전 어디를 좀 다녀오다가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은전 600냥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오늘 큰 횡재를 했구나. 그러자 염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그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하여 어찌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줄 작정입니다. 이 사람아,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돈인데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 뭐 있나? 이 넓은 장안 바닥에서 주인을 찾기는 또 어떻게 찾으려고? 옛날 어른의 말씀에 견득사이라 했습니다. 소인이 비록 굶어 죽는다 한들 어찌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대감께서 소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허작은 껄껄 웃었지요. 네 말이 옳구나. 내 깊이 생각지도 않고 실언을 하였구나. 아무튼 자네는 그 정직성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될 걸세.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지요. 허적은 마침 염서방을 보자 문득 돈 보퉁이를 어떻게 처분했느냐고 물었지요. 예, 오늘 온종일 나가 백방으로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내일 다시 나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조정에서 들어보니 병조 판서 대감이 말한 피를 구하려고 하인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혹시 자네가 얻은 돈이 그 돈인지 모르겠으니 병판 대감 댁에 가보거라. 염서방은 기뻐하며 즉시 병조판서 김석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물었지요. 여쭙기 죄송합니다만 혹 대감께서 말을 구하려고 누구에게 돈을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내 말 한 피를 먹여보고 싶어 하인 강서방에게 돈은 줄 일이 있지. 그런데 그것을 왜 묻는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은전 600냥이네. 그렇잖아도 강서방이 말을 구해오기로 한 날이 오늘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 부르려고 하던 참일세. 그 말값과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길에서 은전 600냥을 주어 주인을 찾고 있던 참인데 오늘 저희 어른께서 대감 마님댁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돈이 아닌가 하고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 그렇담 강서방을 불러 물어보면 금방 판명이 나겠지. 강서방, 거기 있느냐? 주인의 호령이 떨어지자 이윽고 강서방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 벌벌 떨며 나타났습니다. 사정을 물으니 강서방은 주인 대감의 지시를 받고 말을 사러 가다가 도중에 목이 칼칼하여 술을 한 잔 마신다는 것이 그만 취하는 바람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서방이 보퉁이를 내밀었지요. 듣고 보니 이 돈은 그 돈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서방은 염서방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노릇이 어디 있겠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무슨 방법으로 갚을지 모르겠구려. 물건이 제주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김석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었던 600냥을 찾았으니 나로서는 거저 얻은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그것을 전부 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절반은 자네 몫으로 하겠으니 그리 알게. 그러면서 300냥을 떼어 염서방에게 주었지요. 그러나 염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600냥을 전부 가지지 왜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이윽고 병판 대감에게 하직을 하고 물러나온 염서방은 강서방의 간청에 못 이겨 그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은인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간청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었지요. 강서방의 집에 다다른 염서방은 강서방의 아내를 비롯한 온 가족들로부터 둘도 없는 귀빈으로 극진한 환영을 받고 술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서방과 마주 앉아 술잔을 드는데 14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들어왔지요. 용모가 아름답고 몸놀림이 단정했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으니 부디 소녀를 데리고 가셔서 심부름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염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집에 은혜를 베푼 일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너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소녀는 이미 은인께 몸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으니 부디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딸아이의 고집은 대단하였고 강서방 역시 그런 딸을 나무라거나 말릴 수 없다는 태도였지요. 염서방은 그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적당한 때 자리를 털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흐르고 흘러 10여 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염서방 집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자식도 없이 두 내외가 의좋게 살아오던 터에 아내가 죽고 보니 염서방의 상심은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못 되어 또 하나의 비운이 닥쳐왔지요. 죄인 대감인 허적이 큰 죄를 입고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적에게 이름이 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견이 유부녀를 납치하는 등 못된 짓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아무리 망난이라 하여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허적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조정의 반대파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허견은 사형을 당하였고 허적은 흉악한 아들을 둔 죄에다 정치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영모에 해당한다 하여 사약을 받고 말았습니다. 투옥되기 전날 밤 허적은 염서방을 가만히 불렀지요. 우리 가문은 이제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자네는 이제 내 집에서 떠나야겠네. 서방님이 죄를 지었다고 어찌 대감마님까지. 아니야. 자식놈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어찌 내가 변명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으나 화가 자네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니 이 밤으로 몸을 피하게나. 소인 같은 것이 무슨. 아니야. 자네가 나의 신복임은 세상이 모두 아는 사실이네. 그냥 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네. 주인 대감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므로 염서방으로서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염서방은 눈물을 쏟으며 인사를 하고 그 밤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허적의 일족은 역적이라는 죄목으로 모두 체포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된 염서방은 바랑 하나를 짊어지고 세상을 한탄하며 방랑길에 나섰지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5년이 지난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염서방은 해인사를 구경하려고 합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을까 하여 찾아가게 되었지요. 문간에서 하인을 불러 그 뜻을 밝히자 하인은 그를 공손히 사랑방으로 안내해 드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어느 분에게나 숙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염서방은 세상에 이런 집도 다 있나 생각하며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조금 열린 중문을 통하여 안채에서 웬 여인이 염서방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알 턱이 없었지요. 이윽고 식사를 끝낸 염서방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하는데 어린 여종이 나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희 안방 마님께서 죄송하지만 잠시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여염집 여인이 처음 본 외간 남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니 망발도 그런 망발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때 중문이 가만히 열리며 30대로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염서방 앞에 허리를 굽혔지요. 나리께서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누구신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하겠지요. 저는 병조판서 김대감댁 하인으로 봉직하던 강서방의 딸입니다. 그때 나리께서 저희 아버님이 잃어버리신 말값 600냥을 찾아주셔서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염서방이 깜짝 놀라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야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쭐 말씀이 있으니 부디 잠시 들어와 주십시오. 마주 앉은 염서방이 지난 곡절을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 은혜를 갚기 위해 염서방에게 몸을 바치려 하다가 거절을 당하였지요. 그러나 이미 마음을 바쳤으니 자기는 영원히 염서방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염서방이 자기를 거두어 주지 않으면 평생 홀몸으로 늙을 각오까지 하였지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허대감 댁을 휩쓸고 염서방은 종적을 감추어 버렸으니 강처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다 강처녀는 염서방을 찾기 위해 자기도 집을 나서기로 하였지요. 염서방이 절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보찜 장수로 나섰다고도 하는 소문이 들리어 강처녀도 보찜 장수가 되어 이름난 절이라는 절은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서너 해를 돌아다녔어도 끝내 찾지 못했으나 그동안 보찜 장사만은 꽤 잘 되어서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지요. 그래서 합천에 터를 잡고 이번엔 장사를 본격적으로 열었더니 떼돈을 벌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찾아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서는 사는 것 같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여 사랑방을 개방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혹시나 염서방이 지나가다가 들르지나 않을까 하고 몰래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나 나를 찾았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다 표현할꼬? 아닙니다. 서방님을 찾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이 서방님의 것입니다. 아직도 저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 어디 사람인가? 두 사람은 비로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서방은 말년에 뜻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억울하게 죽어간 주인 대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후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고관 대작을 찾아다니며 허적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마침내 그 누명을 벗겨주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궁녀. 옛날에 어느 벼슬아치가 사슴 한 쌍을 세종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을 본 세종이 말했습니다. 진귀한 날짐승과 기묘한 길짐승을 기르는 것은 옛 어른들도 경계했던 일이다. 과인은 백성을 보살피는 것도 벅찬데 어느 겨를에 애완물을 기를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물건을 보내지 말라 하면서 물리쳐 버렸다고 합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세종은 경복궁 후원에 있는 경회루 동쪽에 초가집 한 채를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윽고 초라한 초가집이 완성되자 때때로 그곳에 거동하여 몸소 들어가 지내곤 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중신들과 궁인들은 민망하여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중지하도록 간청하자 세종이 말하였지요. 과인은 한 나라의 왕자로 궁중에서 태어나고 자란 몸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초라한 오두막 초가살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질 않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몸으로서 백성들의 고초와 불편을 몰라서야 어찌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인은 백성들의 가난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체험함으로써 이해하고자 이 초막을 짓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보려는 것이다. 세종은 이처럼 사려 깊은 왕이었으며 국가 운영에 전심 전력을 기울인 탁월한 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궁녀들 가운데 특히 미색이 뛰어나고 재기 발랄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때 세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지요. 그 궁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되자 어느 날 밤 가만히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상감마마, 쇳내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말해보거라. 쇳내에게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오라버니가 지금 호조의 미관 말직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벼슬은 낮고 가난하여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 오라버니의 벼슬을 조금 올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전하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종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적당한 말로 때워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종은 내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궁녀를 대궐 밖으로 내보내라는 엄한 분부를 내리었지요. 어린 것이 그처럼 국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을 간청하는 것은 과인이 분별 없이 그 아이를 너무 가까이 한 탓이다.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장차 어떤 것을 요구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내관은 세종의 그런 분별력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화타를 죽인 조조. 옛날 중국의 위왕인 조조와 명의 화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조가 국무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지요. 신하들은 어찌할 줄 몰라 어이를 불러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등 수선을 피웠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조의 아내인 변씨 부인도 점쟁이를 불러 그 연유를 물었지만 남편의 두통에 대한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지요. 그때 한 신하가 명의 화타를 생각해내고 즉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화타의 울술은 천하제일이라 그 어떤 불치병도 그의 손만 거치면 모두 나았지요. 화타는 조조의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조는 머리에 띠를 두른 채 누워 있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식은땀까지 흘리는 것으로 보아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꺼내 머리에 혀를 따라 놓기 시작하였지요. 침이 꽂힐 때에는 따끔했지만 잠시 뒤 그 부분이 얼얼해졌고 한참이 지나자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내 가까이에 이리 능력 있는 인물이 있었다니 이젠 병이 나도 걱정이 없겠군. 앞으로 신복으로 삼아서 전장에 꼭 데리고 다녀야지. 이런 속셈으로 조조는 화타를 못 가게 하고 그 말을 제의해 보았지만 화타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고관대작의 지위를 약속하여도 딱 잘라 거절을 하였지요. 화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원한 금침에서 잔다고 해도 그에게는 바늘방석 같았지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 고향 마을이 눈에 선했습니다. 화타는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타는 조조를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자신이 막 떠나올 때 아내가 아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조는 화타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지요. 화타를 돌려보내면서도 조조는 빨리 돌아오라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타는 돌아오고픈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또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조조는 화타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사람을 보내어 설득을 해보았지만 화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화타가 관우의 어깨에서 독을 빼주고 동호 주태 장군의 상처까지 낫게 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저들의 병을 고쳐주느라 감히 내 청을 거절했단 말이지. 출병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자 그는 다시금 화타를 떠올렸지요.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 화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부하는 조조가 화타에게 앙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는 데다가 화타가 또다시 조조의 청을 거절할까 걱정이 되어 조조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데려올까요? 보리 300석에 비단 400피를 주겠노라. 그러니 쏜살같이 달려가 그를 데려오너라. 만약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다해 청하다가 그래도 거절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 화타가 오지 않으면 네 목숨도 끝장인 줄 알거라. 물론 화타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조조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도 조조가 약속한 재물이 탐나서도 아니었지요. 이 난세에 그가 죽으면 세상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는 조조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내에게 이별을 고한 뒤에 길을 나섰습니다. 화타는 전투 중인 진지에서 조조의 병을 진찰하였지요. 조조는 군말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화타가 진맥만 할 뿐 아무런 설명이 없자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화타 선생, 내가 무슨 병인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럼 어서 침을 놔주게. 침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약을 주게나. 약으로도 안 됩니다.
설마 나을 수 없단 말인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가? 머리뼈를 열어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뿐입니다. 조조는 화타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화타 이 녀석, 내가 여러 번 불러도 오질 않더니 혹시 이 녀석은 상대 적진에서 파견한 첩자가 아닐까? 극에 달한 조조의 의심은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조조는 화타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참수를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화타는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가 된 화타는 조조의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났지요. 화타는 조조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심보도 고쳐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조조는 순간적인 분노로 화타를 죽이긴 했지만 계속되는 두통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였지요. 그는 한밤중에 졸음이 몰려와 눈이 감기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 머리를 쫙 열어 뇌를 꺼내 약수에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잘 꿰매주는 화타를 보았지요. 이상하게도 그 뒤로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조조가 그에게 보상하려고 하자 화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원망도 복수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앞으로 부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화타는 조조에게 큰 절을 올린 뒤 호련히 사라졌지요. 조조가 눈을 번쩍 떠보니 마침 아내가 그에게 약을 먹이려던 중이었습니다. 몇 년 뒤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에 대한 제를 올렸지요.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감히 비난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그를 욕했습니다. 화타 선생의 의술이 얼마나 대단했냐 말이야. 앞마을의 왕대두도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머리 수술을 하고 나았잖아. 근데 오히려 그런 호인을 죽여버리고 말다니. 조조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지요. 그는 부하들에게 왕대두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10년 전 왕대두가 정신질환을 앓을 무렵 화타는 골목 어귀에서 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그의 머리에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하였지요. 화타를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화타의 무덤을 수리할 계획을 세웠지요. 금 10만 냥에 500여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불러 휘황찬란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조가 화타의 무덤을 수리할 계획임을 듣고서 다들 자기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주먹밥을 넣은 보퉁이를 하나씩 둘러매고 나타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천에 달하였지요. 마을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모은 돈도 엄청난 액수가 되었습니다. 시공을 앞둔 전날 밤 일꾼들은 꿈속에서 화타를 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였지요. 등에는 약초 담은 보찜을 메고 손에는 침을 든 모습이 또 누군가를 치료하러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기와 칠보기와 모두 필요 없고 금장의 옥으로 비든 인형도 필요 없소. 내 일생이 청렴했으니 그저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이나 돕고 싶소.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조도 그의 말에 따라 성안 조용한 곳에 사당을 세웠지요. 이 사당은 화조묘라 불리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과 하인 그리고 아들.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권을 상실할 무렵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빼앗을 무렵 간신배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 버티고 있어 그나마도 고종이 믿고 의지했던 충신이라면 민영환, 이상재, 이남규, 이상서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남규는 국내부 특징관으로서 조정 안에서의 외로운 투쟁에도 을사조약이 발효되자 벼슬을 내놓고 가문이 터전인 충청도 예산에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집 안에 들어앉아 앞으로 외적에 맞서 싸울 국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경과 협력하여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최익현이 먼저 외병에 붙잡혀 의거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낙심을 하여 밥 대신 술로 세월을 보내었지요. 그에게는 충구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충구는 엄격한 가풍의 영향으로 지조가 굳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이 충구는 아버지의 경강을 염려하며 울며 음식을 권하였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 이남규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없는 신민의 목숨이 뭐가 그리 소중하단 말이냐? 그래도 이 친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역정을 공손히 받아주는 효자였지요. 이남규는 해마다 설날 아침에 점을 쳐 그 해의 자기 신수를 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날이 밝으려 할 때쯤 세수를 하고 점괘를 뽑아보니 대장 지대 장괴라는 괴가 나왔지요. 그것을 풀어보면 왼쪽에 곰이 있고 오른쪽에 범이 있으며 앞에는 철모가 있고 뒤에 강루가 있으니 몸둘 곳이 없다는 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점괘 때문에 이남규가 불쾌해져 있을 때 아들이 들어와 세배를 하였지요. 그런데 아들 충구는 첫달 금음날 형제들과 즐겁게 놀다가 밤 늦게야 잠자리에 들어 늦게 일어난 바람에 아버지를 뵙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탈 잡을 일도 아니련만 점괘 때문에 가뜩이나 기분이 나빠했던 이 남규로서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은 셈이었지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이제 와서 아비를 본단 말이냐? 사랑채가 떠나갈 것 같은 아버지의 호통에 놀란 이 충구는 꿇어앉아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 아비를 늦게 와서 본 죄로 지금 당장 안 변소와 바깥 변소의 똥을 모두 치우거라. 그것은 정도에 지나친 벌이었지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아버지의 울적한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당에 내려가 두 변소의 똥을 아침부터 시작하여 2~3시간에 걸쳐 모두 치웠습니다. 그 점괘는 이남규의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었는데 그해 여름 드디어 그 흉한 점괘가 들어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충남에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병을 일으켜 외병에 맞서 싸웠으나 변변한 무기도 없어서 잘 훈련되고 장비가 훌륭한 외병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민종식은 간신히 도망쳐 밤중에 이남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오? 이남규는 깜짝 놀라 민종식을 맞아들였습니다.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배가 되는 줄 알면서도 찾아왔습니다. 배라니, 걱정하던 참인데 잘 오셨네. 외적을 깨트리지 못하고 패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나 역시 의병에 거사할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지 않아 허송세월하고 있는 참이라네. 그런 참에 민공이 찾아왔으니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나와 같이 다음 일을 도모해보세.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판이지만 이 남규는 내실에 후미진 방 하나를 지워서 민종식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민종식의 뒤를 추적하던 외병들은 기어코 그가 이남규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지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외병들은 장본인 민종식은 물론이고 범인 은닉죄로 이남규까지 체포하여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남규는 혹독한 고문으로 여죄를 추궁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남규는 어떤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쫓기어 숨어 들어온 사람을 야박하게 내쫓을 수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은 너희가 남의 나라를 침탈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다. 조선인이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어찌 조선 땅 안에서 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화가 난 외병이 이리 치고 저리 튀는 바람에 이남규는 입이 찢어지고 턱뼈가 부러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남규가 그래도 죄를 굴복하지 않자 외병들은 그를 결정적으로 몰아넣을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가택 수색을 나갔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자 마지막으로 이남규의 며느리, 즉 이충구의 젊은 아내가 거처하는 방을 수색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 여종이 달려와서 아씨의 방문을 막아섰지요. 당시에는 외병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다들 도망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여종들이 주인의 치욕을 막겠다고 외병에게 대들었으니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었지요. 분노한 외병은 칼을 뽑아 새 여종의 어깨를 내리쳤지요. 다행히 칼등으로 내리쳤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목숨이 달아났을 판이었습니다. 20여일 동안이나 잔혹한 옥고를 치른 다음 일단 풀려나서 집에 돌아온 이남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 여종을 불러 고마움을 표하고 말로써 어루만지니 그들은 주인 나리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이남규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낱 어린 여종들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이러하거늘 나라의 녹봉을 받아먹고 임금을 섬긴 사대부로서 나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결국 그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악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병이 더욱 그를 지치게 했던 것이었지요. 이충구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이남규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 10여일 만에 외병 수십 명이 들이닥쳐 그의 집을 에워쌌지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것이냐? 나도 모르겠소. 가보면 알 것 아니오? 이남규는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당의 문을 열고 조상들의 위패 앞에 절을 한 다음 집안 식구들을 불러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지시하였지요. 이번 길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예감한 것이었습니다. 이충구는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 서둘러 의관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어기고 몰래 저만치 뒤처져서 따라가게 되었지요. 외병들은 이충구가 탄 나며를 에워싸고 가는데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으로 장복리를 지나고 다시 동으로 꼬부라져 오영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개천가에 이르러
남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외병대장이 이남규를 남녀에서 끌어내었지요. 그러고는 칼을 뽑아 위협했습니다. 너는 우리 일본에 협력하여 목숨을 건지겠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칼에 죽을 것이냐? 네 이놈, 너희들은 나의 원수인데 어찌 내가 니놈들에게 협력을 하겠느냐? 내 죽어서도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 것이야. 외병 대장은 칼을 치켜들어 그대로 이남규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이남규가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광경을 본 이충구가 한 다름에 달려와 피 범벅이 된 아버지를 얼싸안았습니다. 외병 대장은 통곡하는 이충구도 칼로 내리치게 되었지요. 네 이놈! 바로 그때 갑자기 병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외병 대장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메고 갔던 하인 중에 하나였지요. 자기 주인들의 참변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병 대장의 옷자락에 손도 닿기도 전에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흘린 피로 개천 바닥이 흥건하게 젖게 되었지요. 인근은 물론이고 각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눈물을 뿌리고 탄식하여 마지 않았으며 순국한 주인과 그 주인을 위하다가 순사한 하인, 아버지를 위하다가 순효한 세 사람을 기려 충효 삼절이라 했습니다. 그 후 이남규의 후손들은 해마다 대청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는 한편 사랑방에서는 하인의 제사를 지내어 그 의로운 원혼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또. 옛날 어느 마을 사또가 건망증이 매우 심해 금방 들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 고을에 배시성을 가진 좌수가 있어서 매일 관청에 들어와서는 사또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배자수가 사또에게 인사를 올릴 때마다 사또는 좌씨의 성씨를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좌수 성씨가 무엇이었더라? 내 또 좌수 성씨를 잊었네. 그러면 배자수는 늘 같은 말로 이렇게 일러주었지요. 예, 소인의 성은 배가이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베풀이하니 배자수는 사또가 매일 자기의 성씨를 묻는 것이 민망하여 하루는 사또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밤새 소인의 성을 잊으시고 매일 물으시는데 소인의 성이 과일인 배와 음이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벽에 배 그림 하나를 그려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면 아마도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에 사또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직접 붓을 가지고 벽에다 배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사또의 그림 솜씨가 서툴러서 배꼭지가 너무나 길게 그려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좌수가 사또에게 들어가 인사를 하니 사또가 벽에 그려놓은 그림과 좌수를 번갈아 보며 좌수 성씨가 몽둥이였던가? 몽둥이 좌수 맞지? 하고 묻는 것이었지요. 벽에 배를 그리면서 꼭지를 길게 그려 그 꼭지가 마치 몽둥이 자루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좌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아뢰었지요. 죄송합니다. 소인의 성은 배이지 몽둥이가 아닙니다. 사또께서 벽에 있는 그림을 잘못 보셨습니다. 길게 그려진 것은 몽둥이 자루가 아니라 배 꼭지입니다. 사또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몽둥이로 해석한 것은 배꼭지를 너무 길게 그려 그랬구먼. 배꼭지가 너무 길구먼 그래. 예, 사또. 그러하오니
배꼭지를 좀 짧게 자르십시오. 좌수의 말에 따라 사또는 그림 앞으로 가서 칼로 긁어 꼭지를 모두 잘라버리고 둥그런 몸체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그림을 쳐다보며 웃으며 말하였지요. 꼭지를 너무 많이 잘랐구나. 꼭지가 없어도 몸체가 있으니 다시 또 있지는 않겠지. 이 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또를 비꼬았지요. 좌수가 그 사또의 건망증 때문에 배 그림을 그려놓게 했고 다시 꼭지를 잘라 둥글게 만들어 놓았으니 다음 날은 수박이나 또는 계란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네. 7달 만에 태어난 아기. 연산군 10년에 부관 참시를 당해 2번씩이나 죽은 한명회는 한 시대를 풍미한 빼어난 모사꾼이었지요. 출생부터 특이했던 그는 7달 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가 태어나자 집안 식구들이 꺼려하며 기르려 하지 않자 유모가 아기를 데려가 밀실에 둔 지 오랜 후에야 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라남에 따라 비로소 골격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어느 날 밤 산 골짜기를 지나다가 호랑이를 만났지요.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안내하여 큰 길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명회가 호랑이에게 말하였지요. 멀리 와서 그냥 보내주니 그 후일을 알 수 있겠네. 호랑이가 이 말을 알아듣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날이 밝은 무렵에 떠났지요. 그가 영통사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굴이 괴상하게 생긴 스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지요. 그대의 머리 위에 빛이 있으니 귀한 징조일세. 명년 안으로 반드시 그대의 뜻을 얻을 것일세. 그의 배와 등에는 검은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일을 매우 괴이하게 여기었지요. 그는 개성 경덕궁의 궁직이었습니다. 명절 때 부중에 있는 관원들이 만월대에서 크게 잔치를 벌였지요. 모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양 친구들이 아닌가? 이곳에 와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인연일세. 우리가 개를 만들어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어떻겠나? 좋고 말고 모두 찬성하였지요. 이때 한명회가 옆에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안목 끼워주시오. 허참, 칠삭둥이가 사람 구실 하겠다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자로군. 사람들은 그를 몹시 멸시하였지요. 다음에 그는 개국 공신인 할아버지가 좌명 공신에 오르자 개원들이 몹시 부끄럽게 여기었다고 합니다. 그는 민대생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데 장모가 그를 대놓고 괄시했습니다. 저것도 사람이라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하지만 장인은 한명의 관상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부인, 말을 삼가시오. 비록 한서방이 지금은 저리 지내지만 곧 크게 될 것이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오. 어느 세월에요. 한서방은 사람 되기는 글렀어요. 허허, 그 입 다물지 못하겠소. 어느 날 권람이 그를 수양대군에게 소개를 하였는데 이때 한명회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명회가 어느 날 권람에게 말하였지요. 문장과 도덕은 그대에게 양보하겠나만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양보할 수 없다네. 권람은 그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1452년 5월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요. 한명회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명회가 권람을 만나 은밀하게 말하였지요. 어린 임금의 자리를 엿보는 종친이 앞으로 많아질 것일세. 그리고 안평대군이 제일 먼저 왕위를 노릴 것이야. 이 사람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말게나. 곧 환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자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 나라고 느낌이 없겠나? 환난을 막으려면 세상을 구제하고 난을 다스릴 임금이 나와야 하네. 그가 누군가? 수양대군은 활달하기가 한 고조와 같고 매우 영특하고 출중한 무예는 당태종 같다네. 나는 수양에게 천명이 있음을 아네. 네, 그럼 자네를 수양에게 소개하겠네. 어느 날 권람이 수양에게 말하였지요. 날이 한명회를 불러 옆에 두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리에게 반드시 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 쓰게요? 한명회의 꾀와 수단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나리께서 장차 나라를 다루려거든 그가 아니고는 불가할 것입니다. 한명회가 그 정도란 말이요. 한번 불러 써보십시오. 야심을 품은 수양은 곧장 한명회를 불러 옆에 두었지요. 그리고는 한명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을 도와 그를 보위에 앉혔지요. 그러는 동안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거의 빠짐없이 한명회가 있었지요. 권력을 잡은 한명회는 딸 둘을 예종과 성종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조를 모시고 영화를 누릴 때였지요. 어느 날 신숙주와 더불어 세조를 모시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잡고 장난을 쳤습니다. 경도 나의 팔을 잡아보라. 세조가 말하자 신숙주는 출김에 세조의 팔을 덥석 잡았지요. 웬 팔임이 이리 센가? 팔이 아프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자의 얼굴빛이 순간에 변했습니다. 세조가 세자에게 일렀지요. 세자야, 나는 이럴 수 있지만 너는 불가하다. 세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흥겹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환명회가 보는 눈은 달랐지요. 세조가 괘씸하게 여긴다면 신숙주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처럼 보여야 하였지요. 한명회는 집에 돌아와 청지기를 불러 일렀습니다. 신숙주는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불을 켜고 책을 읽느니라. 네가 그를 찾아가서 오늘은 절대로 불을 켜지 말고 그대로 자라고 전하라. 청지기가 한명회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숙주는 서둘러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밤중 세조가 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내간을 불러 신숙주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오도록 일렀지요. 내간이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이 꺼져 있었사옵니다. 그렇지.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과인의 팔을 그리 세게 잡았을 리가 없지. 한명회가 아니었다면 신숙주는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한명회는 10년 사이에 정승에 올랐지요. 그는 재물을 몹시 탐하고 주색을 즐겨 토지, 노비, 보물 등의 뇌물이 줄을 이었습니다. 집을 크게 짓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첩을 많이 두어 사치가 몹시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